안녕하세요. 콜린의 한국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콜린 마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도시의 문화, 역사와 건축에 대한 책들을 쓰시는 아나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은 뉴욕보다 모르는 뉴욕과 LA 도시 산책이라는 책들의 저자이시고요. 다음으로 시카고에 대한 책을 쓰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번 인터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몇 년 전이었어요. 2014년 여름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공부하고 있지만 교보문고에 갔어요. 재미있는 책을 자주 읽고 교보문고에 갔어요. 그것은 그 도시에 관한 책 중에서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책을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LA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LA 도시 산책을 사서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읽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읽으셨다고요? 네. 한인타운에 살아서 읽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언어도 배웠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어요. 로스앤젤레스 사람이지만 많이 배웠어요. 그럼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블로그로? 아니면 어떻게 처음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쓰신 글은 뭐였어요? 일단은 제가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LA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알렉산더 호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맨 처음 가서 LA 한인타운에 있는 언니네 집 근처, 언니네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언니는 거기서 막 이민을 가서 막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요. 근데 그 호텔이 있는데 되게 저기서 유명한 사람이 죽었대더라. 근데 그래서 닫았대.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건물이라던가 도시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메이저도 그렇지만 전공도 그렇지만 취미도 똑같이 그 동네를 돌아다니고 건물이 뭐 어떻게 되고 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문득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니랑 형부는 거기 이민을 가서 거기에 LA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언니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조금만 아는 것보다 저기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저 건물은 언제 지어졌으며 저기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진짜 미국 사람처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한국에 계신 그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처럼 그분은 미국인이신데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거든요.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나는 이민을 했으니까 그 이민한 커뮤니티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진짜 그 LA 사람이랑 교류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언니랑 형부는 일하고 결혼하고 좀 바빴어요. 바쁜지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차라리 언니한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밤새도록 막 조사를 해서 저 건물에선 누가 죽었대, 로버트 케네디가 어떻게 됐고 저 건물은 언제 지었는데 얼마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샀었대. 막 그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그래서 호텔을 부셔버리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내다 파는 경매를 했었거든요. 야드 세일 했을 때도 가서 이렇게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학연수라고 제가 뉴욕에 가서 학교를 나오고 근데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취직할 그 능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취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좀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도 공부한 게 많고 말하자면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어로 속담이 있는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라고. 고기가 아니고 누구를 이렇게 정말 큰일 하려고 칼을 뽑았으면 정 안 되면 요리라도 해라. 막 이런 얘기예요. 무라도 자르라는 얘기가. 그래서 취직이 안 됐는데 뭐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깝고 그다음에 내가 읽은 책, 내가 관심사는 이런 도시의 역사나 막 이런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놀러 와요. 근데 쇼핑이나 맛집 같은 것만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어서 좀 그런 게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면은 미국의 역사를 보고 건물을 보면서 뭐 역사를 읽고 막 이런 쪽에 좀 책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방학 때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까. 그래가지고 그 제가 저한테 숙제를 낸 게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를 쓰는데 그거를 100일 동안 쉬지 않고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퀄리티를 정말 좋게 해서 블로그가 굉장히 양이 굉장히 긴 거 있잖아요. 굉장히 스크롤이 끝도 없이 되는 그런 블로깅을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딱 100일 동안 발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 추이를 보고 그 안에 그 출판사라던가 이런 에이전시에 연락을 받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만 자고서 100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블로깅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미리 이런 워킹 투어라던가 이런 거 다 따라다닌 상태로 책도 이렇게 쌓아두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에 가서요. 왜냐면 저는 거기 그래봤자 몇 년 산 거지 오랫동안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문이더라고요. 신문이어서 그 말하자면 거기서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을 찾아가지고 그 신문의 리저널 지역판 있잖아요. 지역판을 최근 3년치를 다 이렇게 눈으로 스킴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 지역판에서 이런 재밌는 사건이 있었구나 여기서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이런 걸 다 읽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건 3년치 리저널만 다 골라서 다 읽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자료를 많이 모으고 나니까 제가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건물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건물에선 저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현대에 뭐와도 연결이 돼요. 이런 걸로 제가 막 말이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순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100개의 블로그를 발표를 한 다음에 출판사한테 한 4, 5개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왔고 그래서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출판사를 좀 더 만나보고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좀 더 준비를 계속 거기서 준비를 하면서 썼죠. 그래서 사실은 LA 편이랑 뉴욕 편을 거의 같이 준비했어요. 같이 준비해서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뉴욕의 원고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LA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2권을 한꺼번에 같이 내자.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책 한 권 내려면 2, 3년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뉴욕 책을 먼저 냈고요. 그 다음에 LA 책을 냈는데 실제로 뒤에 따라다닌 투어들을 이렇게 날짜들을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때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서 딱 1년 동안은 잡을 찾는 기간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딱 1년이에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양쪽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LA에는 가족이 있어서 언니가 있어서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이랑 음식이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뉴욕 쪽에는 뭐 서브리스 학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라던가 서브리스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시카고는 고민이에요. 그런 기반이 없어. 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왔습니다. 예. 시카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미국의 대도시들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제일 깊이 있는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깊이 있는 차이요? 예, 차이점 많아요. 당연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정말 다른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제일 깊이 있는 볼 수 없는 차이점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는 만나기 전에 이메일로 미리 주셨으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근데 생각하시면 뭐가 떠올라요? 느낄 수 있는 거. 예.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엔젤리노시니까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으면 그러니까 뉴욕은 도시 모양으로 본다면 뉴욕은 굉장히 좁고 높잖아요. 그리고 LA는 낮고 넓잖아요. 그런 도시적인 형태로는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느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책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투어를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수많은 투어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투어에는 정말로 미국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할머니예요. 대부분 다 할머니예요. 95%다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이렇게 뉴욕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뉴욕인 거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LA에서는 내가 LA 엔젤리노에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은 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예. 아직 지금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그때는 찾기 조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LA 도시 산책 쓸 때 무슨 투어에 갔는데 제가 읽은 책의 저자를 만나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LA 있을 때 콜린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왜냐하면 책을 쓸 때 되게 어려웠던 게 늘 혼자서 책이랑 신문만 이렇게 많이 읽고 사실 맨날 이렇게 막 여기 보면 할머니들이 많은 그런 아파트에서 혼자서 이렇게 책만 쓰고 그다음에 투어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막 그런 상태로 1년은 있었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라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예. 로스앤젤레스에 맨 처음 오실 때 그 받으신 초진상, 로스앤젤레스의 초진상 기억나세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언니가 있어가지고 저희 언니는 일 때문에 거기 갔었거든요. 일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 LA 공항에 내리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너무너무 좋은 꽃향기가 났대요. 바람에. 그러면서 LA에 딱 발을 내딛는데 난 평생 여기서 살아야겠구나. 무슨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향기를 맡았대요. LA 공항에서 나갔을 때. 근데 언니가 저한테 전화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언니가 하도 한국에 안 와가지고 제가 언니를 만나러 갔거든요. 거기서 언니가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약혼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방문을 처음 했는데 언니가 너무 LA 공항에서의 그런 강력한 이미지 너무 아름답고 천국에 온 것 같더라. 꽃향기가 바람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라는 얘기를 너무 강조를 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고 딱 갔는데 내렸는데 막 홈리스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막 오줌 냄새 많이 나는 홈리스가 있어서 너무 놀래고 겁먹었던 느낌. 왜냐하면 미국에 제가 그때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눈앞에는 너무 많은 홈리스가 있어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본 적 있는 한국인 친구와 같이 대화하면 미국에 대해서 그 노숙자이란 주제에 항상 나와요. 그 노숙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인들은 노숙자를 보면 그 사람 정신병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게을러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들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진짜요? 예,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시는데 한국 사람들의 관념은 저 사람들 멀쩡한 몸뚱이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저런다. 그렇게 남을 많이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안 그렇죠. 진짜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좀 어렸기 때문에 너무 좀 많이 놀랬던 기억.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가 있으셔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랄까 한국에도 노숙자들은 약간 숨어 있어요. 항상 볼 때 항상 지하철역에 있어요. 지하철역이나 눈도 안 마주치거든요. 막 이러는데 미국인 노숙자들은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돈 줘. 맞아. 나 술 해먹게 돈 줘.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구나. 막 그래서 그런 좀 문화적인 충격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그래도 정말로 너무 좋은 날씨가 있었고,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요즘에는 미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좀 요즘에는 미의 다양성을 좀 많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뭐 10년 전? 그 전만 해도 미의 다양성. 여자는 무조건 되게 스키니해야 되고 머리는 이런 스타일이어야 되고 다들 똑같은 유행을 따라야 돼. 막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LA에 가니까 말하자면 너는 몸이 크면 큰 대로 예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예쁘고 피부 색깔은 이런 대로 예쁘고 저런 대로 예쁘고 다 너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때 같은 경우에 뭐 프라다 백팩이 유행하면 다 열이면 아홉이 다 그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고 좀 그런 획일화가 유행 같은 거 있어요. 유행이 있었는데 LA는 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입던 옷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몸이 커도 이렇게 몸이 아주 커도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고 하이힐을 입을 수 있고 막 그런 자신감이랑 인정 있죠. 너는 그래서 좋고 나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그러니까 다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게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한국에도 지금 보면 동남아 그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만일에 한국에만 제가 계속 있었다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소수민족인 적이 있었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좀 더 그분들을 이렇게 나쁘지 않은이 아니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말하자면이라 그래. 하여튼 좀 자기가 있던 텃밭, 자기 메인 그라운드가 아니고 다른 데 좀 있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아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것 서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서울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근데 많은 서울 사람들은 비슷하게 옷을 입어요.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옷을 잘 입지 못해요. 저를 조금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차이 있어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정말 다양하게 입어요. 제 생각에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의 제일 좋은 점은 제일 장점은 다양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LA 저도 코리아타운에 살았을 때 조금만 가면 코리안타운 구역이 아니고 타이 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는 구역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경험을 해볼 수 없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서로 어우러져 사니까 그런 다양하기 때문에 너랑 나랑 달라. 그래서 안 노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르구나. 친구하자. 뭐 이런 거. 너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하자.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밝잖아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맞다. 제가 LA에 먼저 살고서 그다음에 대학원이 뉴욕으로 돼서 이주를 했을 때 정말로 제가 LA랑 다르다고 느낀 게 있어요. LA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다 밝잖아요. 그래서 조깅하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랑 하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대학원이 그 할렘가드 근처에 있거든요, 뉴욕에. 그래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하고 나서 짐을 다 집에 놓고 나서 밖에 나가서 처음 본 사람한테 하이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 동네서 이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LA 사람들은 프렌들리하고 밝고 누구나 인사를 하는데 뉴욕에 갔더니 어머 저렇게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동네에 왔구나 하고 너무 놀랐어요. 다른 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제일 궁금한 것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인 무슨 차이 있어요? 제일 큰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코리안 소사이어티에 깊게 발을 담근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둘다 차이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하드워킹이에요. 하드워킹이라서 그러니까 진짜로 막 잠도 안 자고 막 일하시고 그다음에 자식들의 교육에 진짜 다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게 큰 차이. 아마 차량의 숫자가 아닐까요? LA 사시는 분들은 차들이 한 두세 대 이상 있으실 거고 뉴욕 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차가 없을 거고 보통은 LA 그러네요. 특별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코리안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차 관련된 거.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 4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 살았지만 차 필요가 없었어요. 운전할 필요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차 없이 이거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LA 도시 산책에 대한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중에서 이 책은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쓰세요. 그럼 일부러 자동차 없는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책을 쓰기 결정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이때 운전을 못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민 오면 어학연수 오면 무조건 운전면허 먼저 따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냥 습관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웬만하면 버스를 잘 안 타고 버스 3-4개 정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 이렇게 말하자면 서촌이나 북촌 이런 것들도 다 돌아서 걸어서 봤었고요. 이미 20살 때. 그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버스를 타면은 그래도 관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운전을 해버리면 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만 그렇게 고립돼서 차로 여기부터 저기까지 뭐 물건 사러 가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왕 다른 도시에 갔는데 다른 도시를 느끼고 배우려면 별로 그런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걸어 다니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LA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고정관념처럼 스테레오타입을 그렇게 저한테 주입을 시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하철에 있는 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산타모니카 바다까지 지하철로 탈 수 있어요. 지금 개통했나요? 그 엑스포 라인, 엑스포 라인으로 바다까지 갈 수 있어요. 원래 갈 수 있어요. 700번 타고 버스 타고 다녔었는데 빨간 버스 있잖아요. 큰 거 그거만 타고 다녔는데 그때 신문 기사에서 그거 개통한다고 약간 히스패닉 시장이 있을 때요. 와서 되게 좋은 플랜이다. 서민을 생각하는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 뚫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벌써 개통했습니까? 가면 꼭 다시 타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다운타운 지역만 좀 움직이잖아요. 코리안타운이랑 다운타운, 할리우드 쪽만 움직여가지고서 사실 LA에서 바다를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뚫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윌저 블러버드에 따라서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720 버스를 많이 탔어요. 윌셔 블레바드로 로스앤젤레스에 살았을 때 윌셔 블레바드를 시내에서 바다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많이 배웠어요. 걸으면서. 근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건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로스앤젤레스 건물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요? 제일 흥미로운 로스앤젤레스 건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브래드버리요. 그 블레이드 러너 건물. 그럼 그냥 이렇게 의자를 딱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만 있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신비하고. 그러니까 저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뭔가 가슴에 맺힌 게 있거나 머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의자를 대고 의자만 하나 낚시 의자라도 대고서
그냥 그 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정말로 제 응어리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머리가 꽉 막힌 상태라면 뭔가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은 투박한데 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건물들은 건물 앞에 파사드만 많이 장식을 하고 거기에 기둥을 붙이고 막 그러거든요. 겉만 번들해 보이려고. 근데 그 건물은 진국인 거예요. 겉은 투박한데 속이 너무 아름다워. 사람도 그런 게 더 좋은 거고요. 건물도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브래드버리예요. 맨 처음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을 잊지를 못해요. 예. 책에서 LA 도시 산책에서 제가 제일 흥미로운 로스앤젤레스의 건물에 대해서도 쓰셨어요. 바로 바로 웨스틴 보네벤처 호텔.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 책을 냈을 때 출판사에서 서평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책을 좀 드리고 이거 읽어본 다음에 그 느낌을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걸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랑 형부의 그 프로포즈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예. 저희 이 웨스틴 보네벤처 건물은 되게 모던한 건물인데 원기둥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의 되게 복합적인 미래주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길을 읽기가 힘들어. 길을 정말 많이 읽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길 읽지 말라고 그 건물 안내표, 이정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랑 형부가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저희 언니를 여기에 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갔대요. 그래서 보면은 프로포즈 할 때 꽃이 필요하잖아요. 반지랑. 그래가지고 언니를 레스토랑에 딱 앉혀놓고 난 다음에 저녁에 붐비는 레스토랑 주말에 그 다음에 진짜 잠깐 뭐 잊어버린 거 있다라고 하고서 차에 있는 꽃을 찾으러 갔는데 건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서는 길을 잃은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언니는 이 사람이 오늘 프로포즈를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그걸로 기대감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형부가 안 오더래요. 그때는 아직 결혼 안 했을 때지만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흘끔흘끔 언니를 보면서 데이트하다가 소개팅하다 블라인드 데이트하다가 남자가 도망갔나 봐. 그런 얼굴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밥도 다 먹고 차도 다 마셨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안 나타나가지고 너무 마음을 졸였는데 나중에 한 2-3시간 후에 형부가 땀에 절어가지고 땀에 절어서 그냥 이렇게 진짜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을 주고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래주의 건물로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사람 길을 이렇게. 이 에피소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네벤처 호텔은 길 읽기 쉬운 건물, 쉬운 편이죠. 예, 맞아요. 정말 그 원통이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있고. 예, 그 영화관에도 나올 만큼 멋지기도 하고 좀 특이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뭐랄까 높게만 짓지 이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이렇게 뭐랄까 이런 오브제 형태로 잘 안 만들잖아요. 무조건 높게 난 100층 지을 거야, 200층 지을 거야로 경쟁을 하는데 이걸 지었던 시대만 해도 뭔가 모양으로 쉐입으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참 좋은 미래 문화 유산인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는 이런 건물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보네벤처와 비슷한 건물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지방에 사일로들 있겠죠. 사일로 있고 그 강남에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지은 건 강남 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빵빵빵빵 뚫려 있는 그런 건물들 있죠. 뭐 그런 건물들도 하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찾기 힘들게 만든 건물은 롯데월드? 모르겠네요. 예. 그건 정말 특별해요. 정말 특별해서 좋아합니다. 예, 저는 자주 들어갔어요. 보네벤처 할 일 없어도 보네벤처에서 할 일 없어도 그냥 들어가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예, 그냥 흥미로우니까. 안에서 분수 소리가 들리잖아요. 로비 안에서. 그리고서 거기 로비에
커피 마시는 데나 그런 데도 다 공간이 너무 크고 편안한 진짜로 어디 휴가 온 것 같은 그런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들, 분수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게 좀 메디테이션이 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네요. 예. 예. 원래 건축에 대한 관심은 미국 건축물 때문에 한국 건축물 때문에 어떻게 그 관심은 어떻게 처음으로 생기셨어요? 건축에 대한 관심은 그냥 패밀리적. 말하자면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는 말하자면 콘크리트 목수고요. 할아버지는 또 코리안 목수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목수였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지으신 건물은 저쪽에 뭐 해화동 쪽에 지금 한국의 서울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4대 정도가 목수를 했었기 때문에 목수를 하고 목수를 한 게 좀 더 스케일이 커서 건축을 하게 되고 저는 부동산까지 전공을 했지만 그게 다 일맥상통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어렸을 때 크레파스에 그림 그리는 종이가 설계도면에다가 있었어요. 네, 설계도면 뒷장에 보면은 하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파지나 인연지들도 다 설계도면이나 이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도 다 건물 짓는 건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그 전에 분들은 할아버지는 예전에 나무로 해서 코리안 스타일의 집을 지으시는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은 콘크리트로 집 짓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늘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친구들은 말하자면 뭐 패션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 좋아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걸 보고 자랐고 저희 친척들 사촌 언니 오빠들도 다 건축가나 이런 도시공학과나 다 이런 쪽으로만 대학을 갔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좀 자연스러웠어요. 블러드. 맞아요.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말해요? 한국 현재 건축에 관심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세운상가 같은 건물을 좋아해요. 김숙은 근데 유명한 한국 건축가가 많지 않죠. 지금 근데 한국의 어떻게 말해요? 한국의 건축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미리 질문 받을까 그러네. 제가 특별한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저는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자개장이에요. 이렇게 자개장이 정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건축은 조금 말하자면 한 20대 중반쯤인가 초중반쯤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해본 게 스페인이에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 작품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24살쯤에 처음 그 바르셀로나에 갔거든요. 근데 정말 천재인 거예요, 가우디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저는 맨 처음에 메이저를 도시공학이라고 해서 시리 플래닝을 공부를 했는데 약간 건축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우디 작품을 보면서 역시 건축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천재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닌지라 건축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르셀로나 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도시계획이랑 부동산 쪽으로 좀 분야를 틀었죠. 분야를 틀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작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맞으면 누구나 요즘에 아파트에 살잖아요. 좋은 건축가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디자인해주고 좀 더 큰 집을 디자인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흥미로운 아파트 단지는 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건축가들은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창의력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좀 더 다른 분야에서 말하자면 새우상가를 리노베이션 한다던가 여러 가지 좀 요즘에 그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하진 않고 그냥 관찰하거나 가서 잘 되면 가서 즐겨보고 그러는 정도고요. 저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되게 저기 아주 멋진 건축가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원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카펜터 일을 배우고 싶어요. 직접 아무리 남이 만든 멋진 거를 보는 것보다 제가 진짜 카펜터를 해서 직접 나무를 짜서 이렇게 집을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도 도시에 대해서 글 써요. 왜냐하면 왜 도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 쓰냐면 제 생각에는 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말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주제를 연결되는 거예요. 도시에 대해서 글 쓰면 건축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음식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 네, 음식이라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얘기 있어요. 이 책에서 유명한 샌드위치가 있어요. 곱살이 아니라 그 콜스 유명한 식당 바 있어요. 콜스 좀 오래된 거예요. 좀 랜드마크예요. 시내에 있어요. 저는 자주 갔어요. 근데 얘기는 LA 도시 산책에 있는 얘기는 그 유명한 프렌치 딥 샌드위치를 드시러 가셨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못 드셨어요. 왜요? 그게 프렌치 딥이라고만 저 샌드위치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뽕듀를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가면 프렌치 스타일로 빵을 무슨 포크 같은 거에 찍어서 고기 무슨 고무나 특별한 소스에 푹 찍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달랑 샌드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수프가 아니고 뭐가 퐁듀 같은 게 아니고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기 거의밖에 없어요. 그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는 야채도 없고 치즈도 없고 달랑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정말 프렌치 딥 맞냐고 했더니 이거 맞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취재차 간 건데 그래서 고기를 다 긁어내고 빵만 이렇게 막 먹고 정말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셨는데요? 호머 심슨이 호머 심슨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라고 묘사하셨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고기만 많이 들어있는 샌드위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미 샌드위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은 햄버거에도 좀 야채가 많고 고기도 패티에 다져가지고 양파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기만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한국은 큰 고기 문화가 있지만 그런 콜스 프렌치 딥 고기 샌드위치 같은 거 없어요. 고기가 있어도 이렇게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다 고기를 다 갈아가지고 다 다져가지고 야채도 많이 넣고 마늘도 넣는데 이렇게 벌건 고기를 겹겹이 슬라이스 한두 겹은 깔거든요. 보통 한국에서도 한두 겹은 그런 걸 까는데 그 위에 치즈 넣고 야채 넣고 올리브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 저렇게 흉측하게 빨간 것만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예전에도 한번 LA에 보면 페어팩스 근처에 보면은 뭐 되게 파머스 마켓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샌드위치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머 저런 걸 누가 먹을까 막 저런 거 정말 난 죽어도 먹을 수 없어라고 하고 사보진 않고 밖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막상 주문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고기 샌드위치는 무서웠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낙지 보고 되게 놀래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그럼 자세히 말하자면 문제는 고기 샌드위치
말고 야채 없는 샌드위치이라서 못 드셨어요. 야채랑 뭐 치즈랑 이런 거 기타 등등. 고기 아닌 거 없는 샌드위치라서 못 드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너무 많았어요. 한 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5줄 이상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날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 익히지 않은 날고기를 뜯어 먹는 것 같은 약간 원시인 같은 느낌? 막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다양한 인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다른 로스앤젤레스에 가본 적 없는 한국인에게 로스앤젤레스를 설명할 때 어떻게 제일 중요한 설명하실 게 뭐예요? 제일 처음 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렵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나는 LA를 되게 잘 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1980년대에는 TV 시트콤이 LA 아리랑이라는 그런 진짜요? LA 아리랑이라는 그런 TV 시트콤을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80년대가 90년대인가?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서 찍었어요. 한국에서 찍었는데요. 그 LA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일상생활 그런 걸 해프닝들을 가족의 해프닝들을 그냥 시트콤으로 방영을 하는 건데 그 장소가 LA라고 했거든요. LA라고 했고 일단은 맨 처음에 LA 로케이션 가가지고서 LA의 그런 풍광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쭉쭉쭉 화면에 오프닝 때마다 화면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그냥 텔레비전에서 LA 아리랑이라는 그런 시트콤 하면서 거기서 가족들끼리 싸우고 웃고 뭐 막 이런 것들을 늘 봐왔고 누구나 한국 사람들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누구나 가족 중에 한 명은 다 LA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LA에서 선물도 받고 무슨 옷도 하나 받고 막 그런 식의 누구네 이모가 LA 이민 갔대더라 뭐 누구가 LA에 뭐 산대더라 뭐 그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LA를 굉장히 많이 많이 안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도산 안창호가 LA를 처음 가서 우리나라 이민의 시초자라는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LA가 굉장히 알차고 히스토리가 있고 멋진 도시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A는 도산 안창호가 처음 이민을 가서 그 재미교포의 시초가 된 도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포인트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근데 정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80년대 한국 분들이 7, 80년대 이민을 많이 가셨지만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가셨고 그만큼 한국이랑 되게 가깝게 100년 이상을 굉장히 가깝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저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1940년대, 30년대 그때에도 LA에 있는 한국분들, 미국에 있는 한국분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줬었어요. 일본에서 독립해라. 너희 전쟁할 때 군수자금으로 써라. 심지어 비행기까지 사서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경비행기 있잖아요. 옛날 시대. 그게 1930, 40년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재를 해서 알아냈을 때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돋았었거든요. 그래서 LA 가는 분들이 여행 가는 분들이 뭐 친척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뭐 그루브나 이런 데만 가지 말고 이렇게 도산 안창호가 있거나 여기 세미터리 있잖아요. 그 세미터리 가서 한국 분들이 묻힌 그런 것도 좀 보고 도산 안창호라든가 그런 분들 동상도 좀 보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8월 15일 날 무한도전에서 여기를 방문을 해서 이런 내용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많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살았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에 대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인타운에 가시면 한국인의 입장으로 한인타운은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그냥 저한테는 한인타운은 재미있는 동네예요.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고 한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신 한국인의 입장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가시면 어떻게 느껴져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처음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인데 맨 처음에 딱 말하자면 윌저 블러버드의 그 멋진 건물들을 봤다면 거기에 먼저 버스에서 차에서 거기를 내려서 뭐 아르데코의 멋진 건물을 보고 거기 한국 간판이 있는 거 보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쪽은 굉장히 멋진데. 근데 만일에 올림픽 블러버드에 있는 조그만 음식점에 처음 갔다 그러면 이렇게 좀 여긴 별로네. 한국 왜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에서 어디에 내렸느냐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 친구는 LA 관광을 왔는데 그 버스 단체 버스에서 좀 이상한 건물에 내려줬대요. 이불을 파는 가게. 그러니까 그래서 코리안타운의 인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건물도 다 낮고 왜 이런 데서 살아? 미국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윌저 블러버드 쪽에 보면은 굉장히 크고 멋진 건물들 많잖아요. 방송국 건물이라던가 예전에 그 유태인 1960년대, 70년대에 유태인 자본들이 지은 굉장히 멋진 건물들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막 그런데도 다 보면 한국 회사들이라는 거라던가 뭐 제이미슨 프로퍼티 같은 한국 자본들이 그런 거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네, 그거 저도 몰랐어요. 한인타운에 살면서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것만 이렇게 보고 다녀요. 그래서 다 여기 제이미슨 프로퍼티만 붙어 있을까? 그리고 보면 LA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은 그쪽에도 부동산 회사 2-3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조직일까? 막 이렇게. 근데 LA 다운타운에 있는 안자크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동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회사들은 되게 그 도시 재생이라던가 LA 다운타운이 다시 살아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좀 더 이 동네가 좋아서 좀 더 값어치가 오를 수 있도록 그 동네 거리가 깨끗해지고 치안이 좋아지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축제도 열고 길거리에다가 예쁜 등도 깔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LA 다운타운에 있는 회사들은. 근데 코리안 타운에 있는 그 부동산 회사들은 사실 그런데 별로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예. 저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책에서 한인타운 헬스에서 흑인 한국인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왜 그다지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리였는데 에리. 예. 그냥 그때 제가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저희 뭐 집에서 언니가 아기를 낳아서 애기랑 언니 음식을 해주느라 그리고 좀 뭔가 어디에 매일매일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루에 한 번씩 어딘가 나갈 때를 찾자라고 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는데 마침 코리안타운에 있는 헬스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다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 트레이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딱 그 1년 계약하거나 그러면 몇 번 트레이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해준다고 해서 전화로 받고 전화로도 한국말로 좀 몇 시에 만나요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딱 나갔더니 정말로 덩치가 산만한 그런 흑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웃으면서 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말 그러더라고요. 웃겼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막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께서 흑인이신데 약간 인디안 쪽도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굉장히 구시고 막 이렇게 되셔가지고 정말 덩치가 산만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막 이렇게 헬스를 둘이서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괜찮고 저도 좀 운동할 필요가 있어서 5회가 아니고 나중에 뭐 30회 계약을 해서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25년 이상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재미교포 거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더듬더듬 하는데 그 사람은 저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라던가 텔레비에서 봤던 광고라던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이런 것도 다 저랑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일부러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아빠를 찾아가지고 자기를 아빠한테 보냈대요. 네, 아빠한테 미국에 있는 아빠한테 보냈는데 사실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산 사람들은 뭐 고추장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 난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딱 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씻으라고 냄새 난다고 약간 그런 한국 냄새 난다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오도란트랑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래도 아버지가 좀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데 그래도 자기 좀 책임을 져주셨다. 근데 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사라는 걸 알거든요. 한국에 돌아가신 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온대요. 근데 자기 외모가 너무 크다란 덩치 큰 해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일부러 한국어 모르는 척 행동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느낀 게 이 사람이 되게 심성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참 엄마가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한국의 평택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동두천인가 막 하여튼 그런 쪽에서 계속 살았나 봐요. 그런데 되게 그래도 바른 거예요. 바르고 잘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외모는 외모는 흑인인데 속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서 LA 코리안타운에 사는데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데이트를 해도 결국은 그 가족이 엄마 아빠가 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랑 트레이닝 할 때도 결국 한국 여자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본 여자를 만나야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피줄에 대한 게 강해서 부모님들이 자기가 받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은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일본 여자라도 만나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딱 그 하워드 뭐더라? 한국 여자분이랑 그다음에 미국 흑인 남자분이랑 결혼해서 아기 낳아가지고 풋볼 쿼터백인데 하워드 존스 뭐더라? 지금 그런 분 있었어요. 예, 그분이 그 사람이 되게 그때 텔레비 나와서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때 상 받은 날 막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울었는지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트레이닝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그 텔레비에 나온 그 풋볼 스타 그분은 이렇게 부모님도 계속 엄마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고 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상적인데 자기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뭐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지도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장가를 가고 싶어도 예, 한국 사람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막 그래서 그걸 보고 밤새 울었는지 정말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트레이닝에 나와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차마 말을 못 붙였습니다. 어디 가서 잘 살길 바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 그만뒀다라고 하고 수험 물어보니까 뭐 어디 다른 그게 24 피트니스 센터였나. 뭐 하여튼 거기 그 윌셔와 웨스턴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올림픽과 웨스턴에 살아서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24 피트니스 센터 다른 브랜치에서 뭐 그쪽에서 가끔 운동하는 거 보인다고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있던 친구들이 장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예. 요즘에는 로스앤젤레스에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의 시내 다운타운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근데 서울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콩글리시 단어를 많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서울 로스앤젤레스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개념은 매우 달라요. 매우 달라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사실 한국에서 거의 없던 말이에요.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하던 90년대도 그런 말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 2, 3년간 그 저희가 집값 한국에서 목이 좋은 동네에 집값 폭등을 겪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나가고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이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보여진 젠트리피케이션은 되게 나쁜 양상이에요. 나쁜 양상인데 사실 LA 다운타운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되게 좋은 양상이거든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정말로 좋은 양상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쫓겨나시는 분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LA 다운타운 전체가 홈리스의 천국이 되고 오후 5시만 되면 가게의 셔터는 다 내려졌잖아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좋은 로스앤젤레스 시내 사셨어요. 얘기 있어요 책에서. 그럼 어땠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쯤에 산 게 이게 2010년인가 그쯤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바들이 생기고 서점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전에 10년 전에 모습을 봤거든요. 10년 전에는 스타벅스가 4시 반에 닫고 스타벅스의 팁통이 동전을 넣는 팁통이 굵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와서 확 낚아채서 가니까. 그리고 되게 정말로 동네 장치가 굉장히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높은 빌딩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시내 한복판에 굉장히 좋은 US 뱅크나 이런 데는 좋은 회사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5시가 넘으면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없어가지고 빨리 그 회사 버스를 타고서 퇴근을 해버리는 되게 치안이 굉장히 무섭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동네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10년 넘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브로드웨이를 살립시다 LA 컨설버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10년 이상일 거예요. 그게 그 LA 다운타운이 그 슬럼화 되기 시작한 게 저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굉장히 오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40년을 사람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스트롤러가 다니고 그다음에 커피숍도 생기고 24시간 오픈하는 그런 지금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탐앤탐스도 있어요. 탐앤탐스가 있어요? 정말 기념비적이네요. 예, 한번 가봐야. 한인타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탐앤탐스가 있어요. 아유, 예, 하여튼 즐겁습니다. LA 다운타운 변한 게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고요. LA 다운타운의 그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말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미국 사례를 얘기를 할 때 한국에서는 그 자포스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라스베가스 쪽에 그런 젠트리피케이션도 얘기를 하거든요. 한 회사가 그 LA 라스베가스 그 올드 라스베가스 지역을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바꾼 그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건 LA 다운타운의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거는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사람과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노력이랑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었고 정말 참여한 주체도 많고 지금 너무 아름답게 꽃피고 있잖아요. 꽃피고 있고 좀 더 계속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닥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뭔가를 하나를 도시를 변화하게 하는 리딩 파워가 하나면 좀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저 남쪽에 있는 공업 도시들은 조선소가 배 만드는 사업이 무너지거나 자동차가 무너지거나 하면은 그냥 도시가 죽거든요. 근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 리딩 파워가 한계잖아요. 한계라서 짧은 시간이고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LA 다운타운의 그 재생은 정말로 정말 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들 정도로 예, 되게 멋지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리고 좋은 건축물도 있어요. 좋은 건축물 있잖 1930년대 40년대 어떤 너무너무 멋진 그런 백화점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아름다운 건물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극장들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멋진 극장들 있잖아요. 진짜 시네마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죠. 그리고 브로드웨이 자체도 너무 예쁘고 무슨
예, 너무 아름다운 건물들이 정말 지천에 널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언더 유즈도 되고 있었는데 그게 다 개발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서 새로운 게 들어가기 힘들지만 LA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기회가 많아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상승세를 타고 점점 이렇게 바뀐다는 뉴스레터 받고 막 이러면 어머 여기도 가보고 싶어 여기 이렇게 됐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카고에 대한 책을 쓰고 계시죠. 쓸 생각 있었죠. 그럼 시카고의 독특한 매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카고는 그러니까 정말 건축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도시 갑자기 그 건축가가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러니까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메인 블러버드에도 높은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의 그 마천루라고 하는 스카이라이즈 건물들에 대한 건축가도 있지만 그 교외로 서버반으로 나가면 그쪽에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거기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동네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막 그랬던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저는 그 동네를 보고 너무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네를 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누구나는 아니구나. 아무튼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카고는 건축의 도시니까라고 해서 그 뾰족뾰족한 하이라이즈 건물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서버번에 가면 이렇게 예쁜 개인 주택들이랑 그다음에 되게 안정화된 커다란 나무들 말하자면 무슨 시내도 흥미롭고 교외도 되게 예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개인 주택들의 번천사라던가 그때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시카고 책을 쓰고 싶어라는 느낌을 받은 게 그 건축가의 집과 건축가 사무소,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준 그 타운을 돌아다녔을 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비교하면 아시다시피 로스앤젤레스의 교회들은 매력 없는 편이에요. 그 베니스를 일단 그곳이잖아요. 거기도 참 좋고 좋은데 너무 뜨거워. 북쪽으로 가면 너무 덥고 북쪽은 너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개인 주택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LA는 다 산에 크다란데 높이 올라가는데 집 하나 있고 막 이런 상태라서 집을 구경하기가 힘든데 그 시카고는 그런 주택들이 모여 있는 데가 평지예요. 이렇게 평지고 그렇게 집들의 그 정원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 이런 걸 다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고 이런 재료로 이때는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일부 집들은 그 안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건축가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쓰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비자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서울에 대한 책을 쓸 기회가 생긴다면 쓸 수 있으세요? 서울에 대해서? 서울은 정말 고수가 많으세요. 말하자면 제 선생님도 책을 내셨거든요. 제 선생님 제가 되게 대학교 때 서울의 도시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신 교수님이 최종현 교수님이라고 있으신데 그분도 그 서울의 북촌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책을 쓰셨거든요. 저는 그거에 10분의 1도 못 써요. 못 써서 못 쓰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고수들이 있고 저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제가 일에 치여서 일에 치이고 요즘은 되게 특이하게도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자개장이라는 한국의 고유 가구가 있어요. 가구가 있는데 할머니들이 쓰던 가구예요. 할머니들이 결혼할 때 해오거나
적어도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많이 썼는데 더 이상 현대에는 쓰지 않는 그런 옛날 가구들이거든요. 조개로 장식을 하는 그런 가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요즘 다 거의 다 버려요. 버리는데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서 그걸로 리폼을 한다거나 수집을 한다거나 좀 그런 거에 제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시카고를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시카고 책들을 이렇게 사놓고 아마존에서 이만큼 사놓고 침실 앞에다가 이렇게 책 꽉꽉 쌓아놓고 읽고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카고에 혹시 친구 아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뭔가 뉴욕이랑 LA는 뭐 가족이 있었고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했는데 거기는 책을 쓰면 저는 이 정도의 퀄리티는 쓰고 싶거든요. 맛집이나 이런 거 말고 패션 말고 쓰고 싶은데 거기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좀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퀄리티에 대한 자신도 없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시카고예요. 예.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그러게요. 콜린도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위대하십니다. 예. 그럼. 저라면 3년 안에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시고 팟캐스트를 하시고 이런 거 정말 넌 꿈도 못 꾸거든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주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colinmarshall.org 알파벳으로 colinmarshall.org 이고요. 트위터 사용자명은 Colin Marshall입니다. 팟캐스트 주제 음악은 The Custodian of Records의 Korean BBQ입니다. 다음의 인터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